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외 마스크 대란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인 사람이 있답니다. KBS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매크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반복 작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대량으로 사들여 되판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인터넷에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마스크를 살 수 있다며 프로그램을 파는 사람까지 등장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마스크 상품은 대부분 품절인데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마스크를 짧은 시간 동안 대량 구매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쿠팡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쿠팡에서 장당 1,500원짜리 마스크 9,000여 장을 산 뒤 2배인 장당 3,000원의 대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인의 아이디 8개를 빌린 뒤 컴퓨터에서 반복적으로 특정 작업을 하는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팡 사이트에선 한 컴퓨터에서 여러 아이디로 접속할 수 없고 아이디당 마스크 구매량도 제한했지만 매크로 앞에선 무용지물이었네요.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마스크를 산 사람이 쿠팡에서만 100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IP를 추적 중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선 마스크를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사는 것 같다는 글을 볼 수 있는데요. 기자가 프로그램을 판다는 사람에게 연락해 구매 의사를 밝히자 평생 사용 가능하다며 구매한 사람 중 대다수가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마스크 구매 목적인 걸 알면서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팔았다면 업무방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추적 중입니다. 아무리 디지털화가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은행 창구에선 여전히 종이로 된 서류를 많이 작성하죠. 이런 상황이 진정한 디지털 시대에 있을 일인가 싶지만 또 그게 없다면 어떤 식의 업무가 진행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한국경제는 우리은행이 영업점 창구에서 종이 서류를 완전히 없앤다고 보도했는데요. 기업 여신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100% 전자문서 형태로 처리하는 것, 은행권에서 우리은행이 처음입니다. 불필요한 서식을 없애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근로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우리은행은 9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전자문서 시스템 2단계를 적용합니다. 종이 서류를 없애고 태블릿 모니터 등 단말기 내 전자문서 형태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것인데 서류 내용은 영업점 직원의 모니터와 고객이 보는 태블릿 모니터에 공유됩니다. 고객은 전자서류에 간단히 서명하는 것으로 필요한 업무를 모두 마칠 수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일부 업무에 국한됐던 이 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전체 업무로 넓혔습니다. 기업 여신을 포함해 외환, 카드, 퇴직연금, 신탁, 펀드 등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 형태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수신, 가계여신 등 일부 분야에 전자문서 시스템을 1차로 도입한 바 있는데요. 일괄 서명 기능, 확대 서식 기능, 형광펜 기능 등도 개발했습니다. RPA, 즉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등기부 등본 발급, 가계여신 심사 등 10가지 업무에만 적용하던 것을 오는 7월까지 20여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생활안전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사후관리 등을 RPA로 처리하게 됩니다. 종이 서류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창구 업무 처리 속도는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전자문서 시스템을 100% 적용할 경우 모든 영업점의 마감 시간이 현행보다 2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우리은행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는 조선족이다, 진실을 말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게시물이 많은 논란과 화제를 불러왔었죠. 자신은 조선족이며 조선족 댓글 부대가 한국 사이버 공간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중국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선동해왔다는 내용이었죠. 주간조선은 이에 대해 미국 하버드대 컴퓨터 과학을 전공한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진즉부터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조작 가능성을 조사 분석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이준석 위원의 주장이긴 하지만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조작방의 존재를 알려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가 말하는 조작방이란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에 1000여 명 안팎의 인원이 모여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채널을 공격해 폭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설명하는 이상한 방향이란 예컨대 지난 2016년 한 방송 프로그램의 주제는 어버이연합의 관제 시위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이준석 의원은 돈 받고 시위하는 분들이 뭐가 문제냐, 그런 방향으로 시위 문화를 만드는, 즉 돈을 주는 사람이 더 문제다라는 주장을 폈었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방송 영상을 캡처해 돈 받고 시위하는 게 뭐가 문제냐는 이준석이라는 식으로 편집해 유포했다는 주장입니다. 앞뒤를 자르고 유권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줄 수 있는 부분만 강조해 퍼날랐다는 거죠. 이와 같은 행위에 반복적으로 시달리던 2018년 초 이 위원은 악성 음해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사과문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위원은 농담삼아 사과 의지가 정말 있으신 분들은 함께 수락산에 올라가면 좋겠다며 주말에 4호선 당고개역으로 모이라고 했는데 약속한 시간에 당고개역에 67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위원은 그 자리에서 한 명에게 인상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본인이 더불어민주당 모 후보의 선거 캠프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선거 이후에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가 되지 않은 누군가가 짤방이나 자료들을 모르는 카톡방에서 계속 보낸다고 합니다. 이 위원은 그때부터 어떤 조직적 세력이 실재한다는 걸 감지했다고 하네요. 이 위원이 조사를 시작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주위에서 제보가 쏟아졌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과거 민주당원들의 제보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쯤부터는 유튜브가 대한매체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소위 보수 우파 유튜버 계정을 폭파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네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게 있죠. 봄이면 많은 괴로움과 불편함을 주던 미세먼지입니다. 헤럴드 경제는 봄철 미세먼지 애플리케이션 개발 경쟁이 한창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SK텔레콤과 KT는 최근 신규 솔루션을 적용, 장비 업그레이드 등 미세먼지 플랫폼을 경쟁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SK텔레콤 미세먼지 앱 에브리에어는 300대의 야쿠르트 카트와 2,900여 대의 휴대용 측정기 센스를 통해 미세먼지 오염도를 측정하는데요. 움직이는 센서를 통해 실제 숨쉬는 공기의 질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죠. 여기에 SK텔레콤 매장과 기지국의 총 900여 개의 측정 센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은 최근 에브리에어 업데이트를 통해 예보 시간을 기존 48시간에서 최대 92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4일 후의 미세먼지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향후 측정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도 미세먼지 데이터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KT는 미세먼지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환경부 인증 장비 기반 앱 에어맵 코리아를 선보였습니다. KT는 전국에 설치된 측정기를 환경부 인증 장비로 교체 중인데요. 올해 안에 공중전화 부스, KT통신 전봇대, 통신 대리점 등에 설치된 2,000여 대의 측정기를 1, 2등급 장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KT는 미세먼지 관련 건강관리 기능도 에어맵 코리아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수치뿐만 아니라 건강, 천식, 눈병 등 5대 질병 지수도 에어맵 코리아로 제공할 예정인데요. 한편 SK텔레콤의 에브리에어는 구글 플레이에서 10만 이상, KT의 에어맵 코리아는 5만 이상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 중입니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위 타다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좌초될 위기에 빠졌죠. 이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이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니투데이는 기사 포함 렌트카 호출 서비스 대표주자인 타다가 낙오하고 기존 택시업계와 협업한 플랫폼 택시 모델이 향후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타다의 낙오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성을 잃게 됐는데요. 법적 울타리 밖의 새로운 시도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방향성은 명확해졌습니다. 합법적 울타리가 완성된 만큼 사업자들이 마음 놓고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업계에선 플랫폼 택시, 즉 플랫폼 운송 사업자 위주로 새로운 판이 짜여질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택시와 협업하는 플랫폼 택시는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이용자가 모바일로 호출하는 이동 서비스라는 점에선 타다와 차이가 없습니다. 단순한 운행만 제공하는 택시보다는 서비스 질이 높다는 평가인데요. 이번 법 통과로 타다에 이어 시장을 주도할 강자론 카카오 모빌리티가 꼽힙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일찌감치 택시 회사와의 제휴 및 인수로 플랫폼 택시 사업 진출을 준비해 왔는데요. 지난해 7월 진화택시를 시작으로 총 9곳의 택시 법인을 인수해 면허 892개를 확보했습니다. 일반 택시 회사보다 규모 면에선 서너 배 이상 큰 국내 최대 수준이죠. 가맹 택시 사업인 카카오티 블루에 이어 타다와 유사한 11인승 승합차 서비스 카카오 벤티 서비스도 내놨는데요. 타다 베이직의 경쟁 모델로 내놓은 대형 택시 벤티는 200대의 차량을 선주문해놓고
아직 100대도 운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타다 베이직이 중단되는 만큼 승합차를 선호하는 이용자층을 흡수할 전망입니다. 카풀을 비롯한 모빌리티 스타트업들도 속속 플랫폼 택시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중소 스타트업 대상 플랫폼 운송 기여금 면제를 약속한 데다 타다까지 사라져 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거죠.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